자, 111쪽에 저당 대출제도 보면 그 저당이라는 말은 주택저당, 주택이라는 용어가 생략된 거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자금을 융통해 온다. 그걸 이제 주택저당, 줄여서 저당이라고 영어로는 모기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기지는 주택에 우리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구입하는 주택을 직접 담보로 제공하고 거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것. 이걸 주택저당 또는 모기지라고 하고요. 이제 차입자가 돈을 빌렸잖아요. 그러면 원금계좌를 갚아가야 되겠죠. 그 저당 상환 방식이 지금 그 111페이지에 원리금 균등 방식하고 최정식이 있죠. 요 두 가지하고 그다음에 원리금 균등이 나오면 원금 균등이 또 비교가 안 되면 안 되죠. 교재에 지금 원금 균등은 없죠. 아주 참 중요한 게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환 방식 이걸 보기 전에 그지 먼저 이제 금리 적용 방식부터 정리를 한 뒤에 상환 방식을 정리하는 게 좀 한 쉽겠어요. 그러니까 뒷페이지에 넘기면은 금리 적용 방식에서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금리는 이제 금리 적용 방식은 고정이자율로 하고 변동이자율 두 가지 방식이 있죠. 근데 이 두 가지의 특성을 좀 비교해 가지고 유불리를 먼저 따지고 상환 방법 정리합시다. 이제 금리 적용 방식은 고정금리 방식하고 변동금리 방식인데 고정금리는 대출 시점에서 금리가 한번 책정되면 금리를 뒤에 이제 대출 후에는 인플레가 생겨도 금리를 인상을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다 이 말이네, 그지? 그럼 고정금리로 적용했을 때 대출 후에 인플레가 발생을 해버리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하락한 만큼 대출 기관에서는 당연히 손실이 초래되는 것이고 차입자가 싼 이자를 지급하니까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정금리를 적용했을 때 인플레가 발생하면 언제나 금융기관이 이 화폐 가치가 하락한 손실이 초래됩니다. 근데 이 손실을 자기가 떠안고 가지는 않겠죠, 그죠? 차입자에게 어떻게든 증가를 시켜요. 그 증가를 시키는 방법이 바로 대출 후에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손실이 생기니까 그걸 보상받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도록 약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변동금리예요. 그러니까 이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를 정했을 때 인플레가 발생하면 대출기관이 화폐 가치가 하락한 손실이 초래되는데 그 손실을 차입자에게 증가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융자 방법이 바로 변동금리 아닙니까? 그럼 변동금리는 대출자입니다. 차입자가 아니고 대출자를 인플레이션 위험에서 보호하는 수단이다. 그러니까 금융기관 자신이 화폐 가치가 하락한 손실을 차입자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변동금리다 그 말입니다. 그지? 그래서 변동금리는 대출자입니다. 차입자가 아니고 대출자를 인플레이션 위험에서 보호하는 수단이 되겠고요. 이제 변동금리를 정한다는 말은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금리를 인상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죠. 그지? 왜 금리가 변화되느냐? 이 변동금리는 금리를 책정할 때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추가해서 금리가 책정되는 거죠. 이제 이 기준금리로는 주로 양도성 예금정수 금리, 그러니까 CD금리라든가 전국은행연합에서 제공하는 코픽스 금리가 대부분 이제 기준금리로 사용이 되죠. 그리고 가상금리는 차입자의 신용을 반영해서 산정하는 금리인데, 그지? 이 가상금리는 대출 시점에서 차입자의 신용을 평가해가지고 차입자하고 약정을 하잖아요. 당신의 신용등급이 지금 뭐 6등급 정도 되니까 기준금리에다가 4%를 추가하겠다. 이렇게 해서 약정을 하면은 대출 기간 중에 아무리 신용의 변화가 와도 가상금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불변입니다. 불변. 대출 시점에서 약정이 이루어지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변하니까 변동금리가 되는 거지 가상금리가 변하는 게 아니다. 기준금리가 변하죠. 그죠? 기준금리가 계속 변하니까 변동금리가 되는데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는 3개월 단위로 한 번씩 변화가 되고요. 코픽스 금리는 주로 6개월에서 12개월 단위로 한 번씩 변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금리가 변하니까 변동금리지 가상금리가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변동금리는 이렇게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반영해서 금리가 책정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고 이제 대출 시점에서 볼 때는 그지? 대출 시점에서는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를 비교해 볼 때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는 금리가 일반적으로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지? 고정금리는 한 번 금리를 책정하면은 대출 후에 아무리 인플레가 발생해도 금리를 인상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대출 시점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해서 금리를 책정해야 하기 때문에 인플레가 반영되는 만큼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는 금리가 높게 책정되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대출이 이루어진 후 대출 후에 시장금리가 계속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시장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금리가 계속 하락해가지고 차입자가 대출을 4%로 대출을 받았단 말이야. 연 4% 금리로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시장금리가 계속 하락해가지고 시장에서 적용되는 금리는 2%까지 떨어졌다. 그럼 비싼 4% 이자를 주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다, 그지? 시장금리가 지금 2%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에 가서 싼 2%를 빌려가지고 비싼 4%를 만기 전에 미리 변제를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다시 재융자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더 낮게 하락하는 경우,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는 차입자는 조기 상환을 하고 다시 재융자를 받아야 그게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지? 근데 반대로 이제 시장금리가 계속 상승해가지고 차입자가 대출을 4%로 연 4% 금리로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시장금리는 6%까지 상승을 했다. 그럼 시장에서 지금 6%가 적용되는데 나는 지금 4% 이자를 주고 있으니까 계속 4%를 주는 게 좋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존 융자를 계속 유지해 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차입자의 조기상환은 시장금리가 대출받은 금리보다 더 낮아야 돼.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 조기상환이 생기는 거지. 또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시기는 차입자는 조기상환을 하고 다시 재융자를 받는 게 경제적이다. 이러면 또 어디 같은지도 모르고 말이야. 항상 조기상환은 시장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더 낮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주 중요 포인트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변동금리를 정한다는 말은 그지? 대출 후에 인플레가 발생하면 금리를 인상한다는 뜻이겠죠. 그죠? 금리를 인상한다 그 말이 이자율을 계속 조정한다는 뜻이다. 이자를 조정한다는 뜻인데 이자를 조정할 때 주기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 근데 이자율은 조정하는 사람 누가 조정을 하는 거야?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대출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 대출자 입장에서는 조정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조정 횟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조정 횟수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그지 인상폭이 커지겠죠. 금리 인상폭이. 그러니까 유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차입자에게 위험을 쉽게 떠넘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조정기가 짧아야만 차입자에게 위험을 빨리 떠넘기고 차입자에게 이자 부담을 가중시켜가지고 자기가 화폐가치가 하락해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차입자 입장에서는 조정주기가 당연히 길어야만 그지 인상 횟수가 줄어드는 거지. 조정주기가 길면은 그지 10년 상환 조건이에요. 10년 상환 조건인데 조정주기가 5년으로 긴 경우하고 2년으로 짧은 경우는 5년이면 2번밖에 금리를 인상 못 하잖아요. 조정기가 2년으로 짧으면 5번 금리를 인상해야 되죠. 그럼 한 번에 금리를 0.5%씩 인상하더라도 2번밖에 인상을 못하면 최대 1%밖에 금리가 상승할 수 없죠. 근데 5번 같으면 2.5%까지 금리를 인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가 좋아 금융기관은? 당연히 조정주기가 짧아야만 인상폭이 커질 거 아닙니까? 조정 횟수가 많아지니까 그지? 그렇겠지? 이거는 이자율을 조정하는 거는 금융기관이 조정하는 거니까 항상 조정주기는 대출자 입장에서 문제를 내는 거야. 대출자는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그 금리 인상 위험을 차입자에게 쉽게 떠넘긴다 이 말입니다. 화폐가치가 하락해서 손실을 차입자에게 떠넘기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금융기관은 무조건 짧아야 유리한 겁니다. 그러면 고정금리를 적용하게 되면 인플레가 발생해도 금리를 인상을 못 하잖아요. 그지? 근데 변동금리를 적용하게 되면 인플레가 생길 때마다 금리를 인상할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럼 금리가 계속 상승하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죠. 이자 부담이 가중될수록 원리금 상환 못할 가능성도 커지지.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고정금리를 적용할 때보다 변동금리를 적용할 때가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그 말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지? 변동금리를 적용해야 되면 금리를 자주 인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를 적용할 때가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위 적용 방식에서는 이자 계산 주기가요. 짧든 뭐 길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똑같이 만기에 가면 똑같은 이자가 계산되는데 복리로 이자를 계산한 복리 방식에서는 단리는 원금에서만 이자가 붙는 게 단리고 복리는 원금에서도 이자가 계산되고 이자에서도 이자가 계산되는 게 복리입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화폐가치를 계산할 때는 항상 복리 방식으로 화폐가치를 계산합니다. 근데 금융기관 입장에서 볼 때도 복리 방식은 자, 이자 계산 단위가 그죠?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계산할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자를 계산할 수도 있죠. 분기당 한 번씩 이자를 계산할 수도 있겠죠. 근데 1년 만기 대출에서 연말에 가서 딱 이자를 한 번 받는 경우가 있고 분기당 한 번 받으면 중간에 4번을 받는다는 뜻이죠. 1, 4, 1, 2, 3, 4분기마다. 그지? 근데 분기당 한 번이면 이자 계산
주기가 3개월로 짧아졌죠. 그게 훨씬 유리한 거야. 왜? 먼저 받은 이자에서 이자가 가산돼 있기 때문에요. 이자를 여러 번 나누어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복리 계산 방식에서는 기말에 가서 이자를 한 번 수령하는 것보다는 기간 중에 여러 번 나누어 받는 게 훨씬 더 금융의 입장에서는 득이다 이 말이야. 먼저 받은 데서 이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항상 그냥 횟수를 나눌수록 좋아요. 1년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는 것보다는 반기로 계산하는 게 유리하고, 반기보다는 분기가 유리하고, 분기보다는 월로 계산할수록 유리하고, 월보다는 일주일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먼저 받은 데에서 이자가 계속 붙어가기 때문에. 뭔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복리 방식에서는 기말에 한 번 이자를 수령하는 것보다는 기간 중에 여러 번 이자를 나누어 받는 게 금융 입장에서는 만기의 이자 금액이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리하다. 거기까지 기억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가요. 110페이지로 가서 이제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잖아요. 그럼 이제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야 되죠. 원리금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 원리금 상환 방식이 첫째가 이제 고정금리를 정해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 고정금리 방식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론 변동금리 방식도 있고 또 기타 상환 방식도 있고 상환 방식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교재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고정금리를 정해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 첫째가 원금 균등 상환, 그다음에 두 번째가 원리금 균등 상환, 그리고 세 번째가 최정식 상환. 요 세 가지가 이제 고정금리 방식이고 우리 시험은 지금 요 세 가지밖에 안 냅니다. 근데 지금 책에는 원리금 균등하고 최정식 두 개만 나와 있단 말이지. 당연히 원리금 균등이 나오면 원금 균등하고 비교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이거는 그지? 그러니까 거기 원금 균등은 지금 교재에 없거든. 그 111페이지 옆에 뭐 이미 다 안 적어도 다 알죠,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그죠? 그러니까 원금 균등은 이제 원금만 균등하게 일정하게 상환해 간다는 뜻이니까, 그지? 그림 구조는 이제 원금은 이렇게 일정하게 상환되고 이자가 점차 감소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위에 이제 매 기간 일정하게 유지되는 금액이 있는가 하면 초기에 많다가 후로 갈수록 점점 적어지는 아랫부분도 있어요. 그죠? 매 기간 일정하게 유지되는 윗부분이 원금이고, 그지? 그리고 초기에 많고 후기로 갈수록 점차 감소하는 아랫부분이 이자. 그래서 원금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이자가 점차 감소해 간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합친 전체 원리금은 후기로 갈수록 점차 감소해 가죠. 이자 때문에, 그지? 그래서 전체 상환할 금액이 후기로 갈수록 점차 감소해 가니까 체감식 상환이라고 합니다.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을 체감식 상환이라고요. 이제 원금 균등은 원금만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자는 점점 감소해 가고. 근데 원리금 균등은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전체 원리금이 균등하게 유지된다는 뜻이죠. 그지? 전체 상환할 원리금이 일정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원리금을 계속 변제하는 거죠. 초기부터 그냥 만기까지, 그지? 동일한 원리금을 일정 기간, 손가락에 힘이 없어. 큰일 났네, 이거. 손가락에만 힘을 주는 약이 없는가 모르겠다. 그렇다고 또 손가락에 힘이 없어요. 가면 손가락에 침을 나쁜다니까. 영감이, 그지? 아파요, 그러면. 그러니까 요 이제 이게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전체 원리금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게 비율이 달라, 그지? 초기에 많고 후기로 할수록 감소하는 요 윗부분이 뭘 뜻하지? 이게 이자고, 초기에 적다가 후기로 할수록 증가하는 아랫부분이 원금. 그래서 원금은 후기로 할수록 점점 증가해가고 이자는 후기로 할수록 점차 감소해서 원과 이자를 합친 전체 원리금은 균등하게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리금 균등은 전체 상환할 원리금이 균등하게 유지가 되니까 균등상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균등상환. 그 최정식은 이제 상환할 원리금이 후기로 갈수록 점차 증가해 간다는 뜻이죠. 초기에는 상환할 원리금이 적다가 후기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이렇게 상환할 금액이 점점 증가해 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래서 점진적으로 상환할 금액이 증가해 가는 방식. 그래서 점정상환 저당이라고 합니다. 그지? 그래서 요 이제 고정금리를 적용해 가지고 원리금을 상환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인데 요 우리 시험은 지금 요 세 가지를 비교하는 거 외에는 안 나옵니다. 나머지 상환 방식도 상당히 많지만, 그지? 최근에는 이거 세 가지 외에는 아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비교가 안 돼서는 안 되는데요. 자, 봐라. 원금 균등은 원금은 매기간 지금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 원금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자가 점차 감소하죠. 근데 이 원금이 왜 매기간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요 매기간 상환하는 원금은 전체 융자받은 총원금, 융자받은 금액을, 그지? 상환기간으로만 나눠버리면 된다 이 말. 상환기간으로만. 그럼 융자액을 상환기간으로 뭐 1억 융자받아가지고 10년 상환하는데 매년 상환이면 그냥 1억 나누기 10 하면 되겠죠.
그러면 한 번 계산되면은 10번 동안 똑같은 원금이 일정하게 10번 이렇게 변제되겠죠. 그죠? 원금은 그러니까 균등하게 유지가 됩니다. 항상. 근데 이자는 초기가 많고 후기가 갈수록 점차 감소해 갔죠. 그 이유가 이자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지? 남아있는 잔금입니다. 원금이 아니고. 남아있는 잔금에 매기간 남아있는 잔금에 이자율을 곱한단 말이야. 근데 이 이자율이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정금리 방식이니까.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자율은 고정금리로 연 몇 프로 금리가 다 고정돼 있는데 이게 원금을 계속 변제해 간다면 잔금이 계속 줄겠죠. 그럼 잔금이 초기가 많고 후기로 할수록 점차 이렇게 감소해 가는 구조가 된단 말이야. 그지? 근데 거기에다가 고정금리를 곱해가지고 이자를 계산하니까 이 잔금 때문에 이자도 초기가 많고 후기로 할수록 감소하는 당연히 이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금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이자가 점차 감소해서 원금과 이자를 합친 전체 원리금은 점차 감소해가는 방법. 이게 이제 원리금은 그러니까 원금하고 이자를 합쳐주면 되겠죠. 그게 원리금이니까 원리금은 당연히 이자 때문에 점점 감소해가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그지? 요 구조가 되는 거죠, 당연히 그린 구조가, 그지?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은 일정하게 이제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원리금이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왜 원리금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이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는 원리금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자, 원리금 균등 방식이다. 원금 균등이 아니고 원금 균등 방식에서는 원금은 이렇게 융자액을 상한계로 나눠서 계산하고 이자는 잔금의 이자율을 곱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원금하고 이자를 합쳐주면 원리금이 계산됐죠. 그죠? 이렇게 원리금을 구해냈습니다. 근데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는 원리금을 구할 때 저당 상수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지? 우리 저당 상수가 바로 일정액을 융자받고 매기간 상환할 원리금을 구하는 계수죠. 원리금을 구할 때 융자액의 저당 상수를 곱해서 원리금을 구한단 말이야. 그럼 융자받은 금액이 있고 해당 기간에 저당 상수가 있으면 딱 곱해버리면 원리금은 거지. 이 곱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원리금이 일정하게 변제될 수밖에 없죠. 융자액에다가 그냥 곱해주면 되니까, 그지? 1억 융자받고 10년 상환하는데 매년 갚는다. 근데 10년에 해당하는 저당 상수가 0.13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억 융자받고 저당 상수가 0.13이다. 그럼 곱해버리면 1년에 1,300만 원씩 원과 이자를 합친 원리금을 10번 상환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융자액의 저당 상수만 곱해주면은 1회부터 10회째까지 똑같은 원리금이 변제가 되잖아요. 그지? 근데 자, 지금 원리금 우리가 계산할 때 저당 상수를 가지고 원리금을 구해냈잖아요. 이거는 무슨 방식에서만?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만 저당 상수를 활용하는 겁니다. 원금 균등은 저당 상수를 가지고 원리금을 안 구한다. 아주 중요해요. 원금 균등 방식이 아니고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만 저당 상수를 가지고 원리금을 계산합니다. 요거 먼저 익혀야 되고, 그 다음에 원리금은 이렇게 융자액의 저당 상수만 곱하면 바로 계산이 됩니다. 그지? 1회부터 만기까지 똑같은 원리금을 10번 상환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요 원리금 중에 이자는 점차 감소해가고 이 원금이 점점 증가하잖아. 그지? 이자가 점차 감소하는 이유는 항상 이자는 잔금의 이자율을 곱한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자율이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원금을 조금씩 변제해가지. 원금을 변제 안 하면 잔금이 계속 줄겠죠. 그럼 잔금은 계속 후기로 할수록 감소해 가는데 그게 이율이 고정됐단 말이야. 고정금리니까. 이 이자도 잔금 때문에 초기가 많고 후기로 할수록 감소하는 이런 구조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자는 점점 줄었는데 그런데 원금은 왜 점점 후기로 할수록 증가합니까? 원금은 전체 상환할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고 남는 게 원금이란 말이야. 그지? 근데 매기간 상환할 원리금이 딱 정해져 있거든. 그지? 똑같은 원리금을 계속 변제해 가야 되죠. 그죠? 1,300만 원씩을. 그 1년에 1,300만 원씩 10번을 갚아야 되는데 이 1,300에는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는데 이자가 점차 감소를 해버리잖아. 그지? 이자가 감소해 가면 원금을 채워가면서 갚아가야만 일정한 원리금이 변제될 거 아닙니까? 그지? 이자가 줄은 만큼 원금을 더 갚아야 되니까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금액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려면 이자가 줄기 때문에 원금은 채워가면서 갚아야 돼요. 그래서 원금은 후기로 할수록 증가해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게, 그지? 원금은 후기로 할수록 점점 증가해가고 이자는 점차 감소해간다. 요 구조 자체가 이게 바뀌면 큰일 나는 거다. 그다음에 이제 최정식은 후기로 갈수록 상환할 금액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상환할 원리금이 적다가 후기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상환할 금액이 증가하는 방식인데 요거는 초기에 상환할 원리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지고죠. 그러니까 이제 장래에 안정적인 소득이 예상되는 젊은 계층들에게 초기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나온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젊은 계층에게 일단 유리한 방식입니다. 젊은 신혼부부와 같은 계층에게 아주 유리한 방식이 되겠거든요. 그다음에
워낙 초기에는 상환할 원리금이 적지 않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대출 초기에는 전체 상환할 원리금이 이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마이너스 상환을 한다 이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원금균등이나 원리금균등 방식이 1회차에 납부할 이자만 뭐 1억 빌려가지고 1회차에 납부할 이자가 100만 원 같으면요. 이거는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원리금이 40만 원도 채 안 나올 정도로 그죠? 60만 원 이상 되는 돈을 마이너스 상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렇게 음의 상환, 부의 상환이 초래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방식이 바로 최정식이거죠. 그러니까 젊은 신혼부부 같은 계층에게 초기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나온 방식인데 이게 초기에는 워낙 상환할 금액이 적고 후기로 갈수록 눈뜨기처럼 상환할 금액이 증가해 버리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후기로 가면 갈수록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금융기관은 위험성이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지? 초기에는 원금에서도 거의 안 되고 후기로 가야만 이제 집중돼 있으니까 상환할 금액이. 그러니까 차입자가 채무를 불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자율이 당연히 다른 방식보다는 높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금융위원회 위험성이 높으면 당연히 이율이 높게 적용되죠. 그래서 원금균등이나 원리금균등보다는 훨씬 이자율이 높게 적용된 거예요. 이 방식은 자, 차입자가 주택을 예정 보유하겠다는 예정 보유기간이 짧아야 되는데 그래야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택을 보유하겠다는 기간이 요 정도 기간으로 예정 보유기간이 짧잖아요. 그러면 상환 기간도 그만큼 짧게 쓰는 데니까 후기로도 별로 상환할 금액이 안 커.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근데 예정 보유기간이 이렇게 길어져요. 그럼 상환 기간도 그만큼 당연히 연장이 되면서 후기에 상환할 금액이 집중돼 버리니까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택 예정 보유 기간이 이게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된다. 짧을수록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적어서 유리하고요. 예정 보유기간이 길면 길수록 불리해지는 방식이 바로 최정식 상환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상환 방식에서는 항상 요 세 가지를 이제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가 그죠? 뭐 계산 문제라도 거의 지금 5년 동안 뭐 4번 계산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지? 원금균등이나 원리금균등 방식에서 1회차나 2회차에 납부할 원금과 이자 이걸 계산한 구조가 매년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유학집에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다음 주에 문제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그 계산은 일단 구조를 익혀야 됩니다. 계산 구조를 원금균등은 원금 문제 이렇게 계산하고 이자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두 개 합쳐지면 원리금이 계산됐죠. 원리금균등은 원리금을 저당선으로 가지고 먼저 계산해 놓고 여기서 이제 잔금의 이자를 곱해서 이자 구한 다음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버리면 원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지? 요 계산 구조를 알아야 돼. 그래야 이 계산 문제도 풀 거 아니야. 그지? 계산 문제는 이제 오늘 요거 익혀놔요. 다음 주에 자료를 가지고 계산 문제는 풀어보고 요 세 가지 방식에서 이제 서술형 나올 때 반드시 등장하는 게 있죠. 요 세 가지 방식에서 초기에 상환할 금액이 가장 큰 게 뭐냐 이 말이야. 그림 구조로만 봐도 그지? 초기에는 원금균등이 상환할 금액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원리금균등이고 최정식은 뭐 초기에는 워낙 상환할 금액이 적다는 걸 알겠죠? 눈으로 확인이 되지. 초기 상환할 금액이 가장 큰 거는 뭐야? 원금균등, 그 다음에 원리금균등, 그리고 최정식. 요거 구분을 못하면 그냥 한 개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금균등이 원리금균등보다는 초기에 훨씬 많은 금액을 변제합니다. 그럼 금융기관 입장에서 유리한 거는 금융기관은 원금을 원활하게 회수할수록 유리해지는 거죠. 그럼 금융기관 입장에서 원금 회수 측면에서 유리한 방식은 무슨 방식? 원금균등이다 이 말이잖아요. 원금균등. 그리고 차입자가 초기에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 그럼 원금균등하고 원리금균등 중에 둘 중에 차입자가 원리금 상환을 좀 줄이고자 한다면 뭘 선택하라 차입자는? 원금하고 원리금균등 두 개 비교하니까 뭐 최정식이 제일 유리한 건 누구 알죠? 이건 초기에 제일 적은 금액. 이거는 젊은 계층에게 해주지 뭐 60세 된 사람이 최정식 한다 하면 대출 안 해줘요. 은행에 가서. 안 해준다니까. 60세 이후 되면 소득이 감소하는데 최정식을 어떻게 합니까? 체감식으로 해야지. 소득이 줄어드는데 이제 뭐 믿고 최정식을 해줄 겁니까? 그지? 죽을 때 가까이 가는데 소득도 없는 사람한테. 이건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사람에게 최정식을 해주는 거지. 그지? 이거는 만 40세 미만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해주는 방식이 최정식입니다. 보통. 뭐 40세 이상 되는 사람은 최정식으로 대출 못 받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거는 워낙 쉽게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구분하는 게 원금하고 원리금균등 두 개 비교하는 게 우리 시험 포인트 아닙니까? 이제? 그럼 요 두 가지 방식을 할 때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원금을 원활하게 회수하는 게 좋죠? 그럼 초기에 많은 금액을 변제하는 게 원금이니까 원금이 유리한 거고 차 입장에서는 초기에 적은 금액을 변제하는 게 상환 부담이 없잖아요. 그럼 차 입장에서는
초기에 상한이 이 원리금 상한이 부담스럽다 그러면 원리금 균등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에서 가장 보편적인 상한 방법은 원리금 균등 방식입니다. 원리금 균등. 요 이제 차입자도 이걸 원하고 실제는 대출 기관에서도요. 원금 회수 측면에서는 원금 균등이 유리하지만 요 원리금 균등 방식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이게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 이유가. 근데 가장 부동산에서 보편적인 방식은 원리금 균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초기에는 이제 원금 균등이 가장 많은 금액을 변제했지. 그럼 중간쯤 갔을 때 중도 상한 시에 남아있는 잔금의 크기는 최종 시기 당연히 잔금은 최고 많이 남았겠죠. 초기에 제일 적은 금액을 변제하니까 잔금은 제일 많이 남겠죠. 그리고 많은 금액을 변제할수록 잔금은 줄어드니까 원리금 균등이 그 다음에 잔금이 남아있고 원금 균등이 잔금은 가장 적게 남겠죠. 당연히 그지? 그 다음에 요거 진짜 또 중요하단 말이야. 전체 대출 기간 동안에 상환되는 누적 원리금 총 기간 동안에 상환하는 그러니까 총 이자 납부액이 많을수록 누적 원리금도 커지게 되는데요. 누적 원리금 총 이자를 뭐가 가장 많이 납부하느냐? 당연히 최종 시기 이자 납부액이 큽니다. 왜? 이율이 이거는 높게 적용되니까, 그지? 다른 방식보다는. 그래서 최종 시기는 총 납부할 이자가 많아지고 누적 원리금도 가장 많아요. 근데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은 융자 기간이 똑같고 융자 조건도 동일하다면 만기까지 갚는 금액이 똑같아야 돼 있죠, 원래. 그지? 그래야 되는데 이 계산 원리금을 계산한 구조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이 원리금 균등 방식은 저당 상수를 가지고 원리금을 계산한다 그랬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저당 상수의 수치 때문에 있잖아요. 이자가 조금 많아져요. 그래서 전체 대출 기간 상환하는 원리금은 원리금 균등 방식이 원금 균등 방식보다 약간 크다. 자, 약간 많은데요. 요즘 요거 자주 등장합니다. 꼭 기억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초기에 상환되는 원리금은 항상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아주, 이건 뭐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를 먼저 비교했는데, 요 세 가지가,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원리금을 상환할 때, 무슨 방식으로? 고정금리 방식으로 이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 중에 저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정금리 방식이 아니고, 변동금리를 중에서 이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도 있겠죠. 뒷페이지 넘겨보면은, 변동이자율 방식에 몇 가지가 들어있을 겁니다. 변동이자율 저당 그게 보시면 그 원리금을 상환할 때 변동금리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 방식인데 변동금리는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이자율을 변화시킨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인플레가 발생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했을 때 금융기관이 이제 이자율을 변화시켜서 금리를 인상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한 손실을 보상받는 상환 방식이겠죠, 그죠? 여기에 이제 세 가지가 또 있어요. 가변 이자율 저당, 조정 이자율 저당, 그리고 재협상 이자율 저당 또는 재협정률 저당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이 세 가지 방식이 이제 변동금리 방식으로 원리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조정 이자율 저당하고 가변 이자율 저당은 미리 그죠? 사전에 차입자하고 대출자 간에 합의된 방식에 따라 이자율을 변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지수에 따라서 금리를 어떻게 인상하겠다는 걸 미리 사전에 약정을 해둡니다. 차입자하고 대출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플레가 10% 발생한다면 금리를 0.5% 인상한다. 또 인플레가 20% 발생한다면 금리를 1% 인상하겠다. 그리고 인플레가 30% 이상 발생할 때는 1.5% 인상하되 최대로 인상을 해도 1.5%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한선까지도 약정을 하고요. 사전에 그러니까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지수에 따라서 어떻게 이자를 변화시키겠다는 걸 차입자하고 대출자가 미리 합의해 두는 방식이 조정이자율하고 가변이자율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합의되는 방식에 따라 이자를 변화시킨다는 점에서는 두 개가 똑같단 말이야.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은 뭐냐? 요 조정이자율 저당은 사전에 합의를 할 때 대출자에게 조금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자가 좀 더 많은 재량을 확보한 상태에서 미리 합의를 한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나고 사전에 이제 합의된 방식에 따라서 이자율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는 두 개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재협상 이자율 저당은 사전에 합의된 방식에 따라 이자를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전에 합의된 방식에 따라 이자를 변화시킨 게 아니고 일정 기간마다 차입자하고 대출자가 만나서 다시 협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이제
3년에서 5년 주기로 한 번씩 만납니다. 일정 기간이 3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만나가지고 다시 협상을 통해서 이자를 배분시키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차입자하고 대출가 협상을 하니까 말 그대로 재협상 이자를 제당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저 세 가지 방식이 이제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 방식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 이제 기타 또 상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111쪽에 먼저 보시면 111쪽에 부분 원리금 상환 도표 속에 보면 부분 원리금 상환하고 만기 상환 제당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개가. 그다음에 112페이지에 가면은 가격 수준 조정 제당하는 게 있죠. 그죠? 4번에 가격 수준 조정 제당 방식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자, 기타 상환 방식의 첫 번째는 이제 부분 원리금 상환. 두 번째는 원금 만기 일시 상환. 또 다른 말로 바꾼다. 이자만 그러니까 매월 상환하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불로 상환한다는 뜻이니까 이자 매월 상환이라고도 하고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단식 상환. 그리고 네 번째가 가격 수준 조정 저당. 다섯 번째 또 지분 참여 저당. 무진장만 쓰면 되겠다. 뭐 포괄 저당. 뭐 이거 외에 또 수 들어갑니다. 뭐 매수금 저당. 또 뭐 무이자 저당. 이 빈책 저당의 종류는 상당히 많아요. 이거 외에도 또 매우 한대차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많은데 요즘 이제 예전에는 이런 것들도 자주 등장을 했거든, 시험에. 근데 지금은 아예 안 나오니까 지금 상환 방식을 묻는 거는 요 세 가지, 그지? 원금기능, 원리금기능, 최정식을 구분하는 것만 10년째 지금 계속 적용만 되고 있고 10년 동안 다른 방식은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시험 줄 때는 있잖아요. 가격 수준 조정당 이거 빈만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분 참여 저당도 나오고 무이자 저당 이런 것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지금 아예 다루질 않으니까 뭐 알 필요 없겠죠. 그래도 알아야죠. 옛날에 나왔던 건데. 또 나오면 못 찾겠네, 그러면. 나중에 또 안 가르쳐다 그러려고 그러지. 내가 3, 4월에 한 번은 내가 뭐 얘기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이제 부분 원리금 상환하고 이자 매월 상환은 흡사하지만 달라요, 완전히. 부분 원리금 상환은 거기 교재에 나와 있지. 변제 만기일이 되더라도 원리금이 완전히 상환되지 않음을 합의한 특별금융 이렇게 돼 있을걸. 그게 무슨 말이냐. 원래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아야 되죠. 그래야 되잖아, 그지? 근데 이거는 만기가 돼도 원금과 이자를 다 안 갚아도 좋다고 약정이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대출 기간 중에는, 그죠? 요 대출 기간 중에는 부분적으로만 원금과 이자를 갚아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요 대출 기간 중에는 부분적으로 원금도 조금씩 이자도 조금씩 부분적으로만 원리금을 상환한다 이 말이야. 부분적으로만 원금도 조금씩 이자도 조금씩 해가지고 다 안 갚아요, 상환할 금액을. 그 만기에 가면은 자, 원금도 당연히 일부가 남아있게 되고요. 이자도 당연히 일부가 남아있게 되겠지. 부분적으로 원금도 갚을 원금을 다 갚고 부분적으로만 갚아갖고 이자도 갚을 이자를 다 상환을 안 하고 부분적으로만 상환해 왔으니까 만기에 가면 원금도 일부가 남고 이자도 일부가 남아있겠죠. 남아있는 나머지 금액을 만기에 가서 한꺼번에 일시불로 변제합니다. 대출 기간 중에는 부분적으로만 원과 이자를 상환하고 대출 후 만기에 가서 이제 나머지 원금과 이자의 나머지를 일시불로 상환하는 방식이 바로 부분 원리금 상환이고요. 왜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이거는 이제 이자만 매월 상환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대출 기간 중에는, 그죠? 만기 때까지 원금은 어떻게 한다? 한 푼도 안 갚았어요. 원금은 하나도 상환하지 않고 대출 기간 중에는 이자만 매월 상환한단 말이에요. 이자만. 그럼 이자는 이제 매달 상환할 이자를 다 갚았잖아요. 그 만기에 가면은 이자는 한 푼도 안 남아있겠죠. 0이라 0. 다 갚았으니까, 그지? 근데 원금은 전혀 안 갚았지. 그 원금은 전부가 다 남아있겠죠. 만기에 가면은. 그래서 남아있는 원금의 전부를 만기에 일시불로 상환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자만 매월 상환하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불로 상환하니까 말 그대로 이자 매월 상환. 원금은 만기에 일시불로 상환하니까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분 원리금 상환하고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부분 원리금 상환은 그 만기에 가서 남아있는 금액을 비교하면 확연히 나타나죠. 부분 원리금 상환은 이자도 조금 남고 원금도 조금 남아있죠. 근데 이자 매월 상환은 이자는 한 푼도 안 남았잖아. 다 갚았으니까. 근데 또 원금은 전부가 남았잖아. 일부가 남은 게 아니고, 그죠? 요런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상환 방식이에요. 요 두 개는 흡사하거나 뭐 비슷한 게 아니고. 그 계단식 상환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하고 최정식 상환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근데 원리금 균등이, 그지? 원리금 균등이 매기간 원리금을 일정의 만기까지 계속 유지해가는 게 원리금 균등이죠. 그럼 요거는 이제 두 개를 합쳤기 때문에 어떻게 나타나냐? 대출 기간에 전반기 이 정기 한 절반 정도 기간은 균등보다 좀 적은 금액을 일정에 이렇게 상환합니다. 균등보다 좀 낮은 금액을 일정에 갚아가다가요. 또 후기 절반 정도 기간은 균등보다 좀 많은 금액을 일정에 이렇게 유지해가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균등보다 낮은 금액을, 후기에는 균등보다 높은 금액을 일정에 유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단 형태로 상환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계단식이라는데요. 이게 10년 상환 기간 중에 5년은 균등보다 좀 적은 금액은, 후기 5년은 균등보다 좀 금액이 많아졌죠. 이건 이제 후기로 갈수록 금액이 커진 거는 최정식 성격을 가지지. 그러면 절반 정도 기간씩 균등하게 유지가 되는 건 원리금 균등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 놓으니까 이렇게 초기에는 균등보다 적은 금액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후기에는 균등보다 많은 금액을 일정하게 유지해 가면서 계단 형태로 상환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계단식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격 수준 조정 지당은 가격 수준을 조정한다 이 말인데, 이 가격 수준하고 같은 말이 뭐? 잔금이라 잔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인플레가 발생해 가지고 화폐 가치가 하락을 했을 때 금융기관이 보통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손실을 어떻게 보상받았어요? 이자율을 금리를 변화시켜서 변동금리를 줘갖고 금리를 변화시켜서 이렇게 금리를 인상한 거잖아, 그지? 인플레가 10% 생기면 요거는 약정이 돼 있잖아. 10% 발생하면 금리를 0.5% 인상한다 그랬으니까 0.5% 금리가 상승하겠죠. 이거는 이제 일정 기간마다 합의를 해. 그래가지고 우리 이자 좀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금리를 변화시킨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자율은 그냥 두고 잔금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죠? 1억을 융자를 받았어요. 1억을 융자 받고 1,000만 원을 상환했단 말이야. 그럼 잔금이 지금 얼마 남았노? 9천만 원 남아있죠. 요 상태에서 인플레가 발생했어. 인플레가 뭐 예를 들어서 20%가 발생했다고 치자. 그러면 지금 요 남아있는 잔금 9천만 원에다가 발생한 인플레율이 20% 아닙니까? 요걸 곱해버려요. 그러면 1,800만 원 금액이 조정돼 나왔죠? 요게 이제 조정 금액입니다. 요 조정 금액을 다시 잔금에 합친다. 잔금이 지금 얼마? 9천만 원 남아있잖아요. 9천만 원 남아있는 금액에다가 1,800을 합쳐. 그럼 얼마 돼? 1억 800만 원이 되죠. 그래서 잔금이 1억 800만 원 남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연이율이 4%잖아요. 근데 인플레가 20% 생기면 다른 방식은 이런 거는, 그죠? 인플레가 20% 발생하면 금리를 1% 인상한다. 이렇게 약정이 돼 있지, 미리. 그러면 이제 금리가 5%가 적용되는 거지. 근데 요거는 그게 아니라니까. 요거는 그냥 넣어요. 이자율은 지금 4% 그냥 그대로 두고 이자율을 변화시킨 게 아니고 잔금을 9천만 원에서 1억 800 남은 거로 보고 요 1억 800만 원에 연이율 4%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럼 9천만 원에 4% 받는 것보다 1억 800에 4% 받는 게 이자가 많아지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자, 빌린 원금이 1억이제 1억 융자 받았잖아, 그지? 근데 지금 1억 융자 받고 1,000만 원이나 갚았어요. 근데도 잔금이 지금 융자보다 원금보다 잔금이 더 커져 버렸죠. 이런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있으면 도끼 들고 하면 은행 부수러 갈 걸요, 그죠? 이해가 도저히 안 되겠죠, 이런 거는. 근데 실제는 이제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해도 요 이율을 높이는 거나 뭐 여기서 이자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나 똑같은 형태인데, 그지? 차이점만 좀 나는 거죠. 그죠? 이자율을 변화시키냐 잔금을 변화시키냐 요 차이인데, 이 그 중남미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워낙 극심하기 때문에, 그죠? 인플레가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중남미에서 유행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가격수준 조정장이에요. 이거는 중남미에서 유행하는 제도인데 가격 수준하고 잔금이 같은 말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자율을 변화시킨 게 아니고 잔금을 조정해서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인플레이션 대처 방식 중 가장 독특한 방식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가격수준 조정하는 게 딱 떠올라야 됩니다. 아주 특이한 방식이죠, 그죠? 이렇게 이자율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잔금을 조정해서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이고요. 교재에 이런 건 없지. 지분 참여자당 뭐 이런 건 없는데 이제 이 지분 참여자당은
차입자의 지분 상승 이익을 나눠 가지는 조건으로 이율을 아주 낮게 정해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 차입자가 주택을 담보로 정했잖아, 그지? 요 주택이 5억짜리인데 요걸 담보로 정하고 연 이율을 4% 정하기로 하고 3억을 빌렸단 말이야. 근데 3억에 연 4% 같으면 이자만 1년에 1,200만 원씩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3억 빌려가지고 4% 이율 같으면 1년에 이자만 1,200입니다. 근데 10년 같으면 이자만 1억 2천만 원이 나가는 셈이죠. 그죠? 20년 같으면 이자만 2억 4천 아닙니까? 4% 이율이라도 굉장히 큰 거죠. 이자가 엄청난 겁니다. 이게 실제는. 그죠? 근데 이제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으니까 차입자의 지분 상승 이익을 나눠 가진 조건으로 이율을 4%를 정하는 게 확 낮춰줘. 예를 들면 이걸 갖다가 한 2.6% 정도로 이율을 낮게 정해 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자가 낮아진 만큼 상환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럼 채무불이행 가능성도 적어지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율을 낮게 정해 주는 대신에 나중에 차입자가 제공한 이 담보주택이 가치가 상승해서 이게 7억까지 가치가 상승했잖아요. 그지? 그러면 가치 차익이 2억만큼 생기죠. 요 가격 상승 이익을 대출기간하고 차입자가 나눠 갖는 겁니다. 이런 조건으로 이자율을 낮게 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차입자의 지분 상승 이익을 나눠 가지는 조건으로 이율을 아주 낮게 정해서 채무 불이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방식이 바로 차입자의 지분 상승 이익을 나눠 간다. 그래서 지분 참여 저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만도 그러면 포괄 저당은 뭐냐면 자 이게 5억짜리 주택인데 2018년 5월에 그죠? 1억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한 개 설정했어요. 근데 지금 또 지금 2021년이죠. 2021년 6월에 가지고 또 1억이 또 필요하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또 저당권을 한 개 더 설정한다. 그럼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담보물에 그지? 저당권이 순위가 있으면 저당권은 선순위 저당권이 먼저 변제가 돼야 후순위 저당권가 변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지? 순위 성질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니까. 그지? 그럼 후순위 저당권자는 후순위 저당권은 선순위 저당권이 변제를 못 받으면 후순위 저당권은 채무를 변제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런 우려를 없애버리는 거지. 그렇게 해서 기존에 설정된 저당이 있죠. 이걸 이제 주저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저당. 그다음에 새로 설정되는 저당을 종저당이라는 거야. 그래서 주저당하고 종저당을 묶어가지고 요 시점에서 2억하고 한꺼번에 한 개로 저당권을 포괄적으로 설정한다 이 말이야. 그럼 이 저당권이 한 개가 됐으니까 요 전체가 1순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지? 거기서 후순위 저당권이 안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거죠. 이렇게 기존에 설정된 주저당과 새로이 설정되는 종저당을 묶어서 새로이 한 개로 포괄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이렇게 해서 후순위 저당권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게 포괄 저당입니다. 말 그대로. 들으면 대충 알겠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까 그냥 들어두고 저거 한번 들은 적은 있다. 만약에 지문이 나오거나 이러면 들어본 적 같다 이래야지. 뭐 이런 게 나와서 진팔이 개새끼 또 이거 안 가르쳐줘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나중에 내 동사로 돌려봐야지 시험에 나오면. 증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또 안 배웠다 소리 하고 싶어서. 이제 매수금 저당은 매수금 저당. 지금은 이제 5, 6월 과정은 그지? 요약 과정이다 보니까 참 이게 요약지만 다 끝나면 진도 끝나잖아요. 진도가 못 끝날 우려가 전혀 없거든요. 왜? 중요한 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냥 당분간만 진도는 빨리 끝낼 수 있어요. 8주면 다 끝낼 것 같더라. 8주면. 그러니까 시간이 좀 남으니까 내가 이렇게 상세히 해주는 거야. 매수금 저당은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죠. 그죠? 현존 물건만을 담보 대상으로 제공하잖아. 그지?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아니면 담보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기존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차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내 주택이 아니라 미래에, 그죠? 미래에 내가 보유 예정인 주택이 있단 말이야. 딱 집을 지고 내가 포스코 더샵 저거 2023년 가가지고 포스코 더샵 하나 살 거예요. 이렇게 미래에 이제 매수 예정인 주택이 있잖아요. 그걸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보유 중인 주택이 아니고 미래의 주택에 저당권을 짜고 지금 건축 중인 주택 같은 게 있잖아. 그죠? 그럼 그걸 내가 분양을 받을 거란 말이야. 그럼 건축 중이면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럼 미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거야. 거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리는 걸 매수금 저당이라는데 이거는 미국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방식이고요. 무이자 저당은 말 그대로 이자가 없다 이 말이겠지. 그제? 자, 진짜 5억을 빌리면서 그지? 연 4% 이율로
10년 상환 조건으로 돈을 빌린단 말이야. 근데 5억에 4%면 이자만 1년에 2천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10년 같으면 이자만 2억이 나가야 되겠죠? 5억에 4%면 2천만 원 아닙니까? 2천만 원 아니고 200만 원입니까? 4%면 2천만 원 아닙니까? 그죠? 40%면 2억이고 4%면 2천만 원이네. 그지? 그러면 1년에 2천만 원이면 10년 같으면 이자만 2억 나가는 거 아닙니까? 10년 동안에. 이자 부담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자 없이, 그죠? 원금만 대신 상환하는 겁니다. 그 조건으로 이제 5억을 융자를 받죠. 요걸 할인해가지고 적게 받는 거야. 10년 동안 나갈 이자가 총 얼마입니까? 4% 같으면 2억 아닙니까? 그럼 이 2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깎은 거야. 이래가지고 한 1억 5천을 깎아버리고 3억 5천을 지급하는 거야. 에이? 그러니까 기존 융자액을 할인해서 적게 받는 거죠. 그죠? 융자액을 할인해서 적게 받는 조건으로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한다 이 말이에요. 10년 동안에. 그지? 요게 이제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하니까 무이자 저당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기존 저당을 할인해서 적게 받는 조건으로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하는 저당. 그래서 무이자 저당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뭐 빈집 저당이 이거 외에도 또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다 할 필요는 없고 지금 저런 것들은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린 것들은 언제든지 그죠? 지문으로 언제 등장할지 몰라. 뭐 한 문제가 요 가격 수준 조정저당 같은 경우는 이 자체를 그냥 한 문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인플레에 대처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인플레에 대처하기 위해서 인플레가 실제 발생했을 때 이자율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저당 잔금을 조정하여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독특한 방식은 무엇인가? 답 요거 이렇게 해서 한 문제로 그냥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들은 일단 놓고 가야 될 방식들이 되겠습니다. 자, 저당 상환 방식이었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113쪽에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 113페이지 요 뒤에 요거 지워도 되겠죠? 요거 뒤에 거 이제 지웁니다. 칠판이 없으니까 지워야 되겠어. 어쩔 수가 없어. 저당 유동화 제도, 저당 채권 유동화, 줄여서 뭐 저당 유동화라는데, 그지? 금융기관이 이게 유동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자금을 조달할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금융이 수행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승계 요건이 저당 유동화 제도인데요. 유동화가 이루어지려면 두 개의 저당 시장이 형성돼야 되죠. 1차하고 2차 저당 시장. 그 중에서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어떤 시장이죠? 2차 저당 시장이지. 1차 저당 시장이 아니고 2차 저당 시장에서 유동화가 이루어지는데 유동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유동화를 통해서 만드는 상품이 어떤 게 있는가가 정리가 다 돼야 됩니다. 원래 돈을 빌려고자 하는 자금 수요자가 있죠. 이 자금 수요자가 바로 무주택 서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이 없어.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1차 대출기관에 가서 대출을 받습니다. 요 1차 대출기관은 뭘 뜻해요?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라든가 보험회사라든가 뭐 새마을금고라든가 농협, 축협, 수협 요 제1, 제2 금융까지를 통틀어 우리가 금융기관이라고 합니다. 요 금융기관에 가서 돈을 빌릴 때 그지? 자기가 구입하는 주택을 직접 담보로 제공하고 그게 이제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그 대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불로 대출을 받고 장기간 분할 상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 그럼 금융기관이 대출을 일시불로 실행하고 분할해서 상환을 하니까 일정 시점이 지나면 자금이 고갈되죠. 그러니까 또 다른 대출을 실행하려면 이 금융기관에서도 자금을 확보하는 거죠. 대출을 받아 금융기관도 어디 가서? 2차 대출기관에 가서. 1차 대출기관은 금융기관이라 하죠. 근데 2차 대출기관은 뭐라 하죠? 금융기관이라 하지 않아요. 유동화 중개기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동화를 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동화 중개기관은 뭐지? 한국주택금융공사다. 그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바로 HF라고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고 또 이거 외에도 또 한 개 더 있죠. 특수목적회사라는 SPC라는 것도 있습니다. 특수목적회사. 이 두 개가 이제 유동화를 담당하는 유동화 기관인데 주로 우리나라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유동화 업무를 대부분 수행하니까요. 그냥 2차 대출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금융기관도 자금이 필요해가지고 주택금융공사에 담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도 역시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일시불로 대출을 하고 분할 상환을 해요. 근데 대출을 받을 때는 이 부동산 금융은 담보금융이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잖아. 그지? 차입자들은 자기가 구입하는 주택을 직접
담보로 정했지만 금융기관이 만약에 3천억이 필요한데 3천억만큼 대출을 받으려면 한 5천억 이상 되는 주택을 담보로 정해야 되는데 그 정도 담보 능력이 없겠죠. 근데 담보 없이 돈 못 빌리잖아요. 뭐가 담보가 되겠죠? 차입자에게 대출해주고 확보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저당권이 있잖아요. 그죠? 그 저당권을 모아서 3천억 빌리고 싶다.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저당권 묶음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당권을 모아서 만들어낸 저당권 묶음이죠. 그걸 저당풀 또는 저당 패키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당 패키지. 저당 패키지 또는 저당푼. 이 저당권 묶음입니다. 이 저당풀을 담보로 정하고 금융기관도 역시 3천억을 그죠? 일시불로 빌리고 10년에서 30년까지 분할 상환을 해요. 그럼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도 또 3천억 일시불로 대출해 줬는데 한 달에 200, 300만 원씩 갚아오면 이건 뭐 돈 없어 난리 나겠죠. 당연히 주택금융공사도 자금을 조달해야 됩니다. 이 주택금융공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지금 주택금융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저당권 묶음을 갖고 있죠. 그죠? 5천억짜리 저당풀을 확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당 묶음. 이 저당풀을 담보로 해서 정권을 발행해. 그렇게 해서 그 정권을 투자자한테 매각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투자자들이 이제 정권을 사들인 만큼 자금이 당연히 유입이 되겠죠. 요때 이제 만들어진 요 정권이 바로 주택 저당을 담보로 발행하는 정권. 주택 저당 담보 정권. 주택 저당을 뭐라 그래요? 모기지. 그걸 담보로는 벡터. 정권은 시큐리티스. 그래서 MBS라고 하는 거다지. 바로 이 MBS라는 정권을 발행해서 투자한테 매각해서 자금을 확보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금을 확보해가지고 이 자금을 이제 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에 대출해 주기도 하죠. 그리고 또 주택금융공사가 이렇게 이제 MBS 발행을 통해서 확보한 재원으로 무주택자에게 장기간 대출해주는 장기 대출 상품이 있죠. 그게 뭐고? 모기지론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그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죠? 55세의 고연령층들을 대상으로 생활자금을 제공해주는 대출 상품이 바로 주택연금이지, 그지? 요 두 개가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원래 은행에서 돈을 빌려고 하는 자금 수요자와 이 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 자금 수요자인 무주택 서민들이나 이 서민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으로 구성되는 이 시장을 제1차 저당시장이라 한다. 그러니까 1차 저당시장은 다른 말로 바꾼다. 1차 저당시장이란 주택을 담보로 정하고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최초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이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시장이 바로 1차 저당시장입니다. 그래서 1차 저당시장을 주택담보 대출시장,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주택담보 대출시장을 하는데 이게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형성된다고? 돈을 빌려고자 하는 자금 수요자와 이 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으로 구성되는 시장, 수요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형성되는 시장을 1차 저당시장, 주택담보대출시장을 하고 요 1차 시장에서 바로 최초로 저당권이 지금 딱 설정이 되죠. 주택을 담보로 정하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시장이잖아. 그지? 그죠?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한다. 저당권을 설정한다.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저당채권이 형성된다. 저당채권이 형성되는 시장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는 시장. 이런 시장을 1차 저당시장을 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1차 시장에서 이제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저당채권이 딱 이렇게 형성이 되면 이 1차 시장에서 형성된 저당권을 모아가지고 묶음을 만들어서 그죠? 요걸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확보했죠. 그리고 또 여기서 넘겨받은 저당권 묶음을 담보로 정권을 발행해서 여기서 정권을 팔아가지고 또 자금을 확보했죠. 이렇게 저당권을 팔고 사서 자금을 확보했다. 또 여기서도 저당권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고 사서 자금을 확보했죠. 이 저당권을 사고 팔아서 자금을 확보하는 걸 뭐라 그랬지 아까? 그 저당 유동화라고 한다고. 유동화. 유동화가 뭔가를 사고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걸 유동화를 한다고. 그럼 저당권을 팔아서 저당채권을 팔아서 그걸 팔아서 자금을 확보했잖아 지금. 그래서 저당채권 유동화 또는 줄여서 저당 유동화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요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요 시장을 2차 저당시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2차 저당시장은요. 1차 시장에서 저당권이 설정되지. 그러니까 설정된 저당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기관이 자금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지? 투자자한테 이 증권을 팔아서 자금을 공급받았지. 또 여기서 자금을 공급받아가지고 이 자금을 또 금융기관이 또 공급받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주택 자금을 지금 공급해주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요 2차 저당시장을 다른 말로 주택 자금을 공급하는 시장이다. 그래서 주택 자금 공급 시장이라고 하는 거야. 자금 공급 시장. 1차 시장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주택 담보 대출 시장이라는 거 용어가 다르잖아요. 올해 요 용어 구분하는 데서 아마 답을 요구할 불길한 느낌이 계속 들어서 내가 자꾸 이 용어를 강조하는 겁니다. 1차 시장을 주택 자금 대출 시장 또는 주택 담보 대출 시장, 2차 시장은 주택 자금 공급 시장. 용어가 틀립니다. 용어를 꼭 구분해야 되고요. 1차 시장은 돈을 빌려고자 하는 수요자하고 수요자가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으로 구성되는 시장이라. 근데 2차 시장은 1차 대출 기간과 2차 대출 기간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 사이에 만들어내는 시장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 1차, 2차 대출 기간입니다. 이 금융기관을 하면 안 됩니다. 1, 2차 대출 기간과 투자자 사이에 형성되는 시장. 그러니까 1차는 수요자와 금융기관으로 구성되는 시장이라고 그랬는데 2차는 내가 금융기관이라고 표현을 안 했잖아요. 금융기관으로 해버리면 유동화 기간은 2차에서 빠진다는 뜻이니까 틀린 말이라. 정확하게 용어를 그러니까 대출 기간과 투자자 사이에 형성되는 시장이라 그래야 돼요. 그리고 1차에서 이제 저당권이 설정됐잖아요. 그러면 그 설정된 저당권을 상표로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자금을 확보하고 있죠. 그리고 또 MBS라는 정권으로 저당권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니까 1차 시장에서 설정된 저당 채권, 이 저당 채권이 정권화되고 그리고 이걸 팔아서 자금을 확보하는 유동화되는 시장이다 이 말이에요. 저당권을 정권화 유동화 시킨다. 다른 말로 유통시킨다 이 말이에요. 유통. 저당권을 유통시켜서 자금을 확보하는 시장. 이런 시장을 2차 저당시장 한대요. 그럼 2차 시장은 바로 유동화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저당권을 상품으로서 만들어서 팔고 사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죠. 저당권을 사고 팔아서 자금을 확보하는 걸 유동화라 그랬지. 저당권을 사고 팔아서 자금을 확보하는 유동화는 2차 시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1차 시장은 유동화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알았지? 바로 그래서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제2차 저당시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1차, 2차 시장이 누구 사이에 형성되고 뭘 하는 시장인가가 구분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건 반드시. 그 다음에 이 저당시장이 1차, 2차 저당시장이 두 개가 활성화돼야만 대출기관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그래야 이 대출기관에서 또 수요자에게 원활하게 대출을 주는 구조가 만들어지잖아. 그지? 저당 유동화가 이루어져야만 대출기관 쪽에서 자금을 확보하고 무주택 서민들에게까지 원활하게 대출을 주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 유동화는 금융이 수행되기 위한 선결 조건. 그래서 아까 금융의 4대 조건 중에 저당 채권 유동화가 들어있었잖아요. 그지? 금융의 4대 조건. 금융기관이 많은 자금을 확보해야 되겠지. 자금 확보. 그 다음에 장기 저리로 대출 금리가 책정돼야 돼. 왜? 차입 대상이 서민들이니까. 그 다음에 대출 채권 유동화, 저당 유동화, 그리고 채권 보존. 돈 받을 권리가 보존돼야 대출을 해줄 거 아닙니까? 차입자에게 대출해주면서 저 새끼가 돈 떼먹을 거다. 그러면 대출해 주겠나? 내가 돈을 빌려주고도 받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 거지. 상환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돼. 그 상환에 대한 보장을 채권 보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금융이 수행되기 위한 4원칙이 아까 있었잖아요. 거기에 저당 채권 유동화라는 게 있었지. 이 저당 채권이 유동화되고 저당권이 유동화돼야만 금융기관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서민들까지 자금이 전달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유동화는 아주 중요한 금융이 수행에 대한 선결 조건이죠. 어떻게 유동화가 이루어지는가?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교재에 어디 뭐 한 군데 처박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찾기는 찾은 것 같은데 어디 있더라 이게? 뭐 하여튼 희한한데 처박 안 와가지고 씨발 뭐 찾지도 못하니까. 자 118페이지 가본다. 118페이지에 그 보면 위에서 한 5에서 보면 과제 해가지고 그죠? 이 과제가 뭐냐? 저당 유동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과제라는 겁니다. 유동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이란 건데 저당 수익률이 투자자의 요구수보다 높아야 투자 환경이 조성되고 유동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뜻으로 그게 과제에서 한 줄 나와 있죠. 그게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게 있는 건데 이제 요 저당 시장이 활성화되고 1차, 2차 저당 시장이 활성화돼서 유동화가 이루어져야 대출기관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사입자인 무주택 서민들이
대출을 받는 길이 열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유동화는 아주 중요한 금융의 선결 조건입니다. 이거 기억해야 되는데요. 자, 유동화 예를 들면 여기 1차 시장에서 정하는 금리가 있어. 요거하고 2차 시장에서 정하는 금리가 있죠. 이 중에 뭐가 커야 되느냐? 1차 시장에서 정하는 금리가 2차 저당시에서 정하는 금리보다 더 높아야 합니다. 1차 시장 금리가 더 2차 시장 금리보다 높을 때 유동화가 이루어지고,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1차 시장에서 정하는 금리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줄 때 정하는 금리, 주택 대출 금리입니다. 차입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정하는 금리가 1차 시장 금리죠. 그리고 2차 시장에서 정하는 요 금리가 바로 MBS 발행 금리라. 2차 시장에서 정하는 요 2차 금리 자체가 이 MBS 발행 금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택 대출 금리 1차 금리가 MBS 발행 금리보다 높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유동화율이 같은 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MBS를 사들이는 사람들은 투자자입니다. 투자자가 MBS를 사들이는데, 투자자가 나는 MBS에서 나오는 수익이 최소 몇 프로가 돼야 되겠다 하고 원하는 수익률이 있겠죠. 그 투자자가 원하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보다는 MBS라는 저당에서 나오는 수익률이 더 커야 유동화가 이루어지고 저당시장이 활성화된다 이 말입니다. 이 다 같은 말들인데요. 자, 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자, 대출 기관이, 그지? 금융기관이 차입자에게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자금이 없으니까 저당 풀을 담보로 정하고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지? 그죠? 근데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내가 연 5% 이자 줄게, 대출해줘. 이렇게 해서 3천억짜리 저당금 묶음을 넘겨주고 대출을 받았다 5% 이자 주기로 하고, 그래가지고 지가 3천억 딱 빌려가지고요, 차입자에게 대출해주면서 뭐 1억 2억 대출하면서 4% 대출하면 금융기관 말아먹는 거지. 지가 5% 이자를 주기로 하고 돈을 빌렸으면 차입자에게는 한 6%나 7% 정도, 요 정도 금리를 정해야 1, 2% 마진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 요 6, 7%가 1차 시장에서 정한 금리지, 요 5%는 2차 시장에서 정한 금리죠. 요 2차 시장의 금리보다는 1차 시장에서 정한 금리가 더 커야 돼요. 그래야 유동화가 이루어지고 저당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죠. 그리고 요 2차 시장에서 정하는 요 금리가 바로 MBS 발행 금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MBS도 5%로 발행이 되겠죠. 근데 MBS를 사들이는 사람들이 누구죠? 투자자입니다. 근데 투자자가 지금 뭐 정기금 이자율이 한 2% 정도 뭐 될까 말까밖에 안 되니까 나는 MBS에서 나오는 수익이 연 4%만 되면 투자하겠다. 이렇게 해서 투자자가 최소로 원하는 수익을 연 4%로 딱 제껴놓고 있단 말이야. 나는 최소 4% 수익만 나는 상품이 있으면 무조건 투자하겠다. 이자율의 2배 이상 수익이 가니까 이렇게 요구 수익을 4% 제껴놓고 있는데, 주택금융공사가 우리 멋진 정권 하나 발행해서 왔는데 지금 뭐 금리가 이율이 수익률이 이자율에 뭐 2배까지는 안 돼도 한 3% 정도는 넘습니다 하면서 3.1, 2% 정도 수익을 들을 테니까 MBS 좀 사주실래요 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 최소 4% 수익을 원하고 있는데 3.2% 줄게 하면은 아버지한테 가서 파세요 하겠죠? 안 사겠죠? 자기가 최소로 원하고 있는 게 4%잖아.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4% 이상은 돼야만 MBS를 사드릴 거 아닙니까? 그제? 요 MBS라는 저당에서 나오는 수익률이 투자자가 최소로 원하는 수익률보다 더 커야 돼요. 그래야 원활하게 MBS를 사들면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거야. 바로 이 저당 수익률이 투자자의 요구보다 더 클 때 유동화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자, 이 저당 유동의 전제 조건 이거 다 같은 표현인데요. 이것도 꼭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요 저당 시장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뭐죠? MBS라는 거지, 그지? 유동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주택 저당 담보증권, 주택 저당 담보증권, 그지? 요 MBS 아닙니까? 근데 MBS는 뭘 담보로 발행한 증권이지? 좋겠네. 주택 저당을 담보로 발행했다고. 차입자가 대출해주면서 확보한 저당권을 모아가지고 저당풀을 만들어서 넘겨주면 그 저당권 묶음인 저당풀을 담보로 발행한 증권이 MBS 아닙니까? 그 MBS는 유일하게 담보가 뭐다? 주택 저당.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 이거밖에 없어요. 유일한 담보가. 그런데 이제 금융기관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MBS를 발행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거죠. 근데 요 MBS 외에 또 이제 유동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상품이 또 한계가 있지.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원래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이 있잖아요. 그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이 있어. 그게 바로 Asset Backed Securities, MBS라는 거죠, 그지? 즉 ABS,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 그러니까 이 유동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증권은 두 개입니다. 주택 저당을 담보로 발행하는 MBS와
금융기관이 원래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ABS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MBS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금융기관이 주담권 묶음 넘겨주면 그걸 담보로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발행을 해서 팔아가지고 자금을 이렇게 조달하잖아요. 그죠? 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을 하지만 이 주택금융공사를 거치지 않고 금융기관도 직접 MBS를 발행하는 거예요. 주택금융공사를 거치면 이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 근데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금융기관이 직접 MBS를 발행해가지고 투자한테 매각하고 바로 자금을 확보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서류상 회사를 하나 설립해요. 그게 바로 SPC라는 특수목적회사,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이 특수목적회사라는 명목회사, 서류상 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금융기관이 SPC를 통해서 MBS를 발행하고 투자한테 매각하고 바로 자금을 확보하기도 한다 이 말이야. 그럼 MBS는 한국주택금융공사만 발행하는 게 아니고 2차 대출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도 발행자가 되고 1차 대출기관인 금융기관도 발행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MBS는 1차, 2차 대출기관이 모두 발행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MBS가 이제 자금을 확보하는 대부분의 수단이 MBS를 발행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거지만 그죠? MBS 외에 이것도 있다고 ABS다 그죠? 근데 이 ABS라는 걸 발행해 가지고 투자한테 매각해서 또 자금을 확보하기도 하는데 그러려면 역시 또 SPC라는 서류상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렇게 해서 금융기관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정권을 발행해서 그걸 투자한테 매각해서 자금을 확보하게 돼요. 그래서 유동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정권은 MBS와 ABS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개만 기억하죠. 딴 거. MBS는 유일하게 담보가 뭐라고? 주택 저당밖에 없어. 그다음에 ABS는 담보가 뭐? 자산이라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 뭐 부동산이라든가 그죠? 매출 채권이나 뭐 할부 채권이나 뭐 이런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게 ABS고요. 요거는 주택 저당을 담보로 발행한 게 MBS입니다. 그다음에 MBS는 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하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적용을 받아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적용을 받아서 실체 회사인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을 한단 말이야. 근데 ABS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적용을 받아서 발행되는 게 아니고 요 자산을 담보로 정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확보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법이 있어. 그게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라. 그러니까 이 ABS는 자산을 유동화시킬 수 있도록 허용한 법. 뭐야 씨.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고요. 그리고 이거는 뭘 통해서 발행된다 그랬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실체 회사가 아니고 서류상 회사, 명목 회사를 통해서 발행이 됩니다. 명목 회사인 게 뭐야? SPC라는 거다. 서류상 회사죠. 특수목적 회사. 요걸 통해서 발행되는 거야. 근데 MBS는 실체 회사인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발행이 되면서 발행 근거가 되는 법도 뭐라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입니다. 요 MBS는 주택저당담보증권은 그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자산 유동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거고, 그리고 발행 근거가 되는 법도 다르지만 발행 회사도 달라. 이거는 실체 회사를 통해서 발행된단 말이야. 실체 회사가 뭔데? MBS를 발행하는 실체 회사가 뭡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HF. 여기 실제 회사인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발행되는데 ABS는 명목 회사인 SPC를 통해서 발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정도의 차이점은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동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정권이 지금 MBS하고 ABS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시업은 이제 MBS가 초점이 되겠죠. 그죠? 그 MBS에 어떤 게 있는가? 114페이지부터 뭐 장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죠? MBS. 이 뭐 중요하니까 아주 뭐 참 요약집에 이 엄청난 부분을 하려 가지고 또 그죠? 한 문제 나오는 걸 이렇게 장하게 수록을 해 놓으셨네. 요거는 칠판 좀 닦고 MBS부터는 좀 조금만 쉬었다가 칠판 좀 닦고 정리하고 합시다. 고생했습니다.